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옥현의 한보령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결국 검찰 인사를 법무부가 단행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이죠 대대적으로 지금 검찰 이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 검사장급 인사들, 검사들, 고위 검사들이죠. 이 고위 검사들, 왜냐하면 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또 일부는요 아예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를 한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거 이거 반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도 또 법조계도 언론도 정계도 전부 비난과 개따들 빼놓고는 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사까지 바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인사까지 한다. 이건 뭐 보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반란을 자극하는 이런 지금 인사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검사장 요 강등 움직임에 대해서 그 당시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징계에 반발한 검찰 간부들도 줄사퇴한 바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평검사로 전방했다, 내부 반발이 없다, 이렇게 정성화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 당시 부글부글 끓기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교모 전국 교수 6,300여 명의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짜 정보를 만드는 유통자, 즉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로 보는 것이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불과하고 별도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금 아주 개정안을 갖다가 지금 통과시켰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라라고 하는 이 정교모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교모 성명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 단계 아니겠습니까? 단계에 대해서 딱 지금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이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거 한동훈이 가족이 맞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친한계들도 반발하고 일부, 그러니까 장동혁의 비판적인 그런 그 사람들도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동희가 지금 갑자기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예. 지금은 여당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다. 여당이야. 야당이야. 여당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야당의 생명이죠. 기본이죠. 기본. 야, 이거 장동혁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원들의 반발이.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를 했지만은 유튜버들은 좀 덜 보도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안부수 이 아태평화교류협의회 회장 구속영장이 오늘 이제 기각이 됐어요. 자, 이 영장이 이제 어제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정치권 뉴스들, 특히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이게 터지다 보니까 지금 뒤로 밀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제 안부수 이 영장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냐? 이게 말이죠. 지금 이화영이의 지금 이 중형 선고의 안부수의 발언이 안부수가 그동안 좀 말을 왔다 갔다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대북송금 800만 불 한 것들이 결국은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령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는요. 그거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야.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경기도 남북 경력 사업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술을 뒤집으려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요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기각되니까 이제 결국은 물론 기각할 때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상당성, 필요성과 상당성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죠. 하나고, 그러는 또 증거인멸도 별로 없다. 왜? 증거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도주 우려는 이 가족관계 등등 사회활동 관계를 볼 때 도주 우려도 없다. 그리고 소명이 상당 부분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기각됐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800만 불, 요것이 주가 조작령이 아니었고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었다. 이 본래의 이 주장을 갖다가 끝까지 고수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이 이제 이화영하고 공범관계 돼 있잖아요.
나중에 재판이 생길 때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유죄 판결, 여기에 별 지장이 없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아주 이재명이가 직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 제일 큰 게 대장동하고 요 대북 송금이잖아요. 대장동보다도 대북 송금이 더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고 지금 연호회 술 파티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수사검사는 무슨 소리야? 그거 없었다니까? 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갖고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여권의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1차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지금 이제 법무부가 단행한 이 좌천성 인사. 이게 이제 일부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장급 인사들이 말이죠. 좌천 발령할 때 어디로 내느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정유미 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급 검사로 강등됐어요. 정유미 검사는 이미 한 번 좌천이 됐죠. 연구위원으로. 그게 고검급 검사로 두 번째 지금 좌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받은 이 정유미 검사장은 법정 대응을 하겠다. 예. 그래,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금도 없는 강등 발령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등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오늘요, 대검검사급, 즉, 대검검사는 이제 검사장이잖아요? 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승진인사, 그리고 뭐 당연히 자리 빼버렸으니까 승진인사 해야죠. 그리고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좌천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좌천인사의 핵심은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장동 항소포기 세트 때 집단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직으로 좌천이 됐어요. 자, 그리고요. 이 김창진, 박현철, 지검장 2명은요.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창진, 그러니까 이제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김창진 검사장은요. 내부 게시판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분이 도움으로 대가 없이 검사직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리고요, 이 박현철 지검장은요, 이 같은 게시판에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현 광주고검 검사, 그리고 대구지검장에는 정지현 현 고양시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현 부산고검 울산지검 검사가 임명이 됐고요. 현재 내란특검에 파견 중에 있는 김종우 부천시청장은 광주지검장에 승진 발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미 지난번에 이 대장동 항소 포기했을 때 검사장 계급에서 강등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은 즉각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요. 예,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그 당시 집단 성명을 주도한 걸로 알려졌죠. 예. 자,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의 금지 위반이다. 예, 심지어 수사 또는 감찰까지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까지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검사들이 이런 불의한 그러면 명령은 거부라고 하더니 지금 검찰 길들인 것이냐. 그래서 검찰의 반란이 상당했었어요. 검찰의 반란에 상당했습니다. 무려 18명의 검사장급들이 그 당시 지금 이제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렸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인사를 단행한 거, 이거 보복 인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징계에 반발한 이제 검찰 간부들이 그 당시 이제 줄줄이 사퇴를 하는 박지혁하고 지금 검사장 대표적인 게 말이죠. 예, 그 사의를 표명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말이죠. 이게 하나 이제 이 손보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지금 검사들이 이대로 있을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이죠.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검란에 불붙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검, 그 총장 대행도 결국은 이제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후폭풍이 이제 크게 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교모 성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교모 성명. 내용이 또 길어요. 그래서 핵심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정교모 성명서를 보면 반헌법적 정보통신망법 개정 즉각 철회한다.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는 권력을 자유, 공화 시민은 거부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이요. 상당히 길지만은 이 교수들이 쓴 글이라서 또 배울 게 많아요. 공부할 게.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좀 요약은 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금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히겠다. 예, 그래서 25년도 10월 20일 민주당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유통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별도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고 그 직후 발표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과방으로 넘겨져 심사에 들어갔고 11월 초부터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학계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그리고 11월 13일 한국시민협회는 우연 소지가 크다고 공식적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언론학자들의 토론에서도 이 법안은 언론자유 위축의 최악수준이라고 평가가 됐고, 그럼에도 여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행해서 12월 8일 법안 소위에서는 여야 충돌 끝에 회의가 파행되기까지 했고,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공론 과정도 없이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느낀다. 그리고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정의, 과도한 경제적 제재,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광범위한 삭제 차단 의무다. 그리고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게 변현된 정보,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는 그 허위 조작 정보를 갖다가 그 유통으로 타인을 해야 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사회 담론은 사실, 의견, 해석, 평가가 복합적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정권 비판, 정책 비판, 학술 연구까지 포섭할 수 있는 넓은 영역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정의는 공적 비판의 기반을 약화하고 탐사 보도의 영역 전체를 법적 위험지대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을 강화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면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추정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발행인이나 운영자가 취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법입니까? 이것은 언론사, 1인 미디어, 유튜버 등 사실 전달을 본업으로 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이 거대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로 취재원 보호와 탐사보도 등 민주주의 핵심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신설된 제44조의 2심 역시 문제를 증폭시킨다. 그래서 법원에서 불법 정보, 허위 저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재산몰수 추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은 행정부의 행정적 제재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작동하는 이중 제재 구조를 형성한다. 이미 언론단체들은 이 조항이 언론을 겨냥한 사실상의 통제수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삭제 차단 의무도 심각한 위협이다. 법안 구조상 정보의 일부라도 허위로 판단되면 전체 게시물의 유통이 금지될 수 있어서 플랫폼은 법적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권력 비판이나 민감한 정치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할 유인을 갖는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비판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론장을 사적 검열 체계로 전환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정안이 해외에서 이미 심각한 폐해를 낳은 여러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한다.
그리고 2017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제정한 혐오법은 증오 조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최대 20년 징역형을 허용하고 언론사 폐쇄, 인터넷 포털 차단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이 법은 야당 정치인과 정권 비판 언론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붕괴하였다. 자, 중국에서도요, 형법 제293조 심계자사, 즉 시비조장 및 소란, 이거는 정권이 원하지 않는 비판 표현을 처벌하는 만능 조항으로 가능해 왔고 2011년 이후 이 조항은 온라인 공항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2014년대에는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을 통해서 SN상의 루머나 정권 비판글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수천 건의 처벌 판결이 이어졌고 2000년 20년 이후에는 관련 판결물 상당수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직적으로 삭제되는 연구 결과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2020년 중국 전인대 상무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불과 1년 만에 언론 자유와 시민권이 급속히 침해되었다. 법률은 전복, 분리, 외사와의 결타 이런 모호한 개념을 적용해서 언론인과 학생, 예술가, 시민활동가들을 체포, 기소하였고 대표적 언론사인 애플데일리는 자산 동결과 경영진 구속 끝에 폐간되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 상황을 홍콩 자유의 괴멸로 평가했다. 이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첫째, 모호한 개념이 법률에 도입되고 둘째, 행정부가 표현의 진위를 판단하는 권한을 확보하며 셋째, 강력한 형사 경제제재가 결합하고 넷째, 언론과 시민이 자기 검열에 빠져서 공론장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 구조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언론은 고위공직자와 재벌,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회피하고 학자는 민감한 연구 주제를 피하며 시민은 SNS에서 정권 비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공론장은 급속히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하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으로부터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표현 종제 장치이다. 2025년 10월 이후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구호 뒤에 숨은 체계적인 통제 의도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중국, 홍콩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교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허위 왜곡 정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부의 검열권 강화를 버리고 사법적 통제, 자율 규제, 공공 팩트체크, 그리고 공공 팩트체크 기능 강화, 미디어 교육 중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만일 정권과 여당이 이를 강행하면 우리는 학계,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다. 권력의 어떠한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교문은 자유공화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예, 아주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외국 사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중국, 홍콩 사례를 볼 때 이런 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끝까지 법률 투쟁을 다양한 투쟁을 계속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요 여기에 힘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쌍방울 관련 얘기인데 쌍방울 안부수 또 이화영 구속에도 굉장히 키 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안부수하고 그다음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7년 8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이번에 말이죠 이 검찰에서 지금 이제 안부수 아태업 회장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지금 방영철 부회장 그리고 이제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이 기각이 결국은요 지금 이화영 이건 이제 재심 청구로 가는 무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작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화영이를 그대로 지금 이화영과 관련해서 공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도 나중에 재판이 재개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새벽에 기각된 것은요. 쌍방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품 수수. 그러니까 금품 수수 사실은 대부분이
인정이 됐어요. 이건 뭐 사실이니까. 예. 근데 이제 번복된 거, 번복된 거. 이거는 지금 별도의 또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재판에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2시 33분에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무실 제공받았다, 그 다음에 딸을 갖다가 가짜 증언으로 해서 봉급을 타먹었다,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런 거는 다 인정한 거예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 그리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요,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업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방용철 부회장도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그리고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 전부가 회복되고 있는 점,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거의 비슷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서도요,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이 됐다.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하고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발부를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쌍방울 측이 지금 안부수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회유해서 진술을 뒤집게 하려고 변호사비를 대신 부담하고 딸을 특혜 채용한 뒤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용철 부회장도요,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대신 납부하고 딸에게는 오피스텔을 마련해준 뒤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7,280만 원을 지원한 혐의. 예. 그리고 안 회장의 딸을 쌍방울 계열사에 취합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급여로 2,705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찰은요,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 회장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부수 회장은 2023년도 1월에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말이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 사실상 부인한 거죠. 그런데 3개월 뒤에 2023년도 4월 재판에서는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북측에서 이지사 방북 비용을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 달러인지 300만 달러로 낮췄다. 예. 이렇게 얘기를 북측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기존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박모 이사가 2023년 5월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지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증언을 속여가지고 이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영장도 전부 기각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요, 결국은요, 앞으로 이화영 재판 재심으로 몰고 가려고는 여권의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봐라, 공무원으로 돼 있는 이재명이도 사실 무죄로 끌고 가려는 게 여권의 지금 의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 재판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검사들이 요거를 갖다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려고 64명을 신청했는데 6명밖에 허용을 안 해줘. 그러니까 법정에서 퇴장을 했어. 법정에서 퇴장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감찰하거나 수사하라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무리하게 지시를 하는 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건 마치 말이죠, 통일교 이거 해산해. 예, 이렇게 이재명이가 강골로 나가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폭로가 돼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무료입니다. 구독료도 없고요, 후원금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제 방송 구독 버튼, 추천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주제는요, 최근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의 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정말 상상치 못할 정도로 김정은이의 코가 석자로 빠져 있고 김정은이가 맥을 못 추는 그러한 현상들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외면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죠. 고의적인 심리전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자연적인 정상적인 북한의 지도자로 변화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다운 국가, 정상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해 나오고, 그리고 김정은이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고양함으로써 3대 세습체제에 이르러서 바로 김정은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구사해왔던 그러한 전략적 목표가 이제 다 꺾인 것처럼 보입니다.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제가 어떤 북한의 선전선동물, 그리고 북한의 어떤 매체의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도 대외적인 행각에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수세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2차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전에 저는 이제부터는 미국이 공세적인 위치에서 하노이 회담에 임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 이러한 예측대로 현재 김정은이는 미국 쪽한테 완전히 수세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일시적인 수세가 아니고 이 3차 회담 이전까지는 확고하게 수세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관련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절절매고 있는, 그야말로 김정은이의 채통조, 자존심도 사라진 지 이제 오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받은 상처를 일본을 통해서 만회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격, 타격,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빰 맞고 성동 격서, 딱 이번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행각의 극단적 양극 현상입니다. 물론 한국이야 좋게 얘기하면 민족 공조의 틀 속에 한국을 몰아넣고 무시하고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김정은이가 국내적으로도 사실 과거 어느 때와 달리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곤궁에 빠져 있어서 절절매면서 정말 체제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지, 제가 바로 최근에 나타난 북한의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제 방송을 통해서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들의 그러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 김정은이가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에서 김정은이가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구절절히 얼마나 북한 주민들 앞에 좋게 여기하면 겸손한 지도자, 솔직한 지도자,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김정은이도 양심이 조금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무능해서 이렇게 북한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자책하는 모습은 이미 2017년도
신년사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이미지.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그 겸손과 상응한 개념이 인권의 존중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이미지는 왜곡된 자의적으로 날조된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를 왜곡해서 겸손한 것처럼 북한 주민을 섬기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당의 선전선동부가 그렇게 중요한 부서이고 그 부서의 책임자의 김여정이를 앉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동당 당 선전선동부가 김정은이 이름으로 작성한 서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체제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이러한 초급 선전일꾼 대회는 2001년 이후에 18년 만에 개최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한의 핵심적인 임무는 바로 뭐냐?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한 절박한 임무는 없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본인 스스로 이번에 트럼프와의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를 완전히 전면 해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측면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김정은이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즉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성과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김정은이한테 있지 않고 미국에 있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책임은 미국에 있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아쉬움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입장을 당 선전 초급 일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면은 제국주의적 전쟁 위협이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었는데 제국주의적 그러한 그 망상 이제는 설당이 없어졌다. 그러나 또 압살 책동, 제재라고 하는 압살 책동도 이제는 끝장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에 2차 미북 간 회담의 결렬에 대해서는 이번 서한에서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국주의 전쟁 위협이 없어졌고 압살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수준에서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혁명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자력 갱생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선전선동 사업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당 중앙의 전략적 결단과 우리 인민의 구람없는 투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목적하는 바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2020년도에 종료되는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이 의도한 대로 잘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요, 너무 불만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자력으로 보란듯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을
그 무엇으로서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증명되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전쟁 위협이 이제 무용지물로 됐듯이 극악무도한 제재 압살 책동도 파탄을 면치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은 제재 압살 책동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자력갱생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일치 단결만 한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동단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혁명 진지 그리고 계급 진지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정신적 기둥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경제적인 성과는 예정대로 당이 영도하는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당에 대해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적인 충성만 하면 된다. 엉뚱하게 체제 불만, 당에 대한 불만,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 그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최고 지도자를 신비화하는, 즉 우상숭배 작업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좋게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요, 우상숭배 정책, 선전선동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그만큼 북한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불만이 바로 김정은이한테 와서 불충, 사회적인 동요, 민심의 폭발, 이런 걸로 말하자면 악화되지 않도록 심리전적인 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즉 용어 혼란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용어 혼란.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 이러한 멋진 선정선동 문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영도자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성심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나라의 대외적인 환경과 대외 경제 활동이 개선된다 하여도, 이거는 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자립적 발전 능력이 강해야 인민 경제의 주체성을 견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제재가 설령 완성된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큼 전면적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완성된다고 해서 자립적인 갱생, 주체 경제, 주체 사상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주체 경제잖아요. 주체 경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도 바로 3대 세습 주체 사상의 흐름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정은이가 겸손해져 가는 선전선동의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왜곡된, 즉 제대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주민의 체제 위기 촉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 전략적 계산을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홀로 서게 하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정권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김정은이의 강한 정치적인 신념이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부적으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 보낸 김정은이의 서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굉장한 체제,
위기이고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없는 탄식과 아쉬움, 이렇게까지 김정은이가 꼬리를 팍 내리고 트럼프에게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의 현 심리 상태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앞으로 대외적인 메시지만큼은 아주 유순하게 부드럽게 발표할 가능성을 저는 깔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3월 8일 날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서부터가 아주 고약합니다.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예 제목에서부터 그렇게 붙여가지고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일본족 반동들만은 마치 고대하던 희소식이라도 접한 듯이 박수를 쳐대며 얄밉게 놀아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바로 일본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대일 비판을 통해서 앞으로 또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일본과 북한 간의 여러 형태의 비밀 교섭, 국교 정상화가 됐든 일본 납치자의 말하자면 반송 문제가 됐든 그러한 향후 일본 간의 공식적인 협상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적 계산을 역시 8일자 노동신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한 비판 논조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의 우위 전략도 있지만 일본이 이렇게 비핵화 국면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제재를 미국과 함께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제목에서 한국은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민족 공조를 철저히 따르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외세와 결탁하지 말라, 즉 미국과 결탁하지 말라,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그럴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기조를 시종일관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을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제재 면제, 금강산 개성 문제에 관해서 그러한 저자세적인 굴종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남북미 1.5톤 출액의 미팅을 추진하겠다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알아서 낀다, 무시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의 행태를 보십시오. F-15기 지금 들여와서 실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수위에서 공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까 봐서요. 그럼으로써 남북관계가 비핵화에 관계없이 진전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전략에 차질을 줄까 봐서 설설 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는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의 위상 관리와 관련된 그러한 전략의 변화 일단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제 방송 무료입니다. 부디 많이 구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